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친구의 결혼식.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을 봤습니다. 분명 파리로 출장 갔다던 남편이 신부들러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심에서 고른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두둑한 축의금 봉투를 챙겨 대학교 동기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분명 프랑스로 출장 중이어야 할 남편 박지훈이 신부 들러리인 최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릴 여성들의 감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학 동기 김소희의 결혼식 날입니다. 더 팰리스 호텔 입구에 깔린 레드카펫은 로비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분홍색 풍선으로 만들어진 아치는 눈이 부실 정도였죠. 멀리서부터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이따 소희에게 장난이라도 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예쁜 아기 낳으라고요. 하지만 안내 데스크를 막 지나쳤을 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귓가에 내리꽂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신랑 신부의 아주 특별한 친구인 박지훈님과 신부의 들러리 최유나 양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신랑 신부를 대신해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박지훈. 그 이름이 나오자 제 발걸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을 따라 무대 옆 통로를 보니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 박지훈이 틀림없었어요. 어젯밤만 해도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워 제 머리에 턱을 기댄 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은우야, 나 내일 파리로 출장 가. 보름 정도 걸릴 거야. 집에서 배달 음식만 너무 시켜 먹지 말고 잠도 제때 자야 해. 그러면서 가족 카드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돌아올 때 샤넬 신상 향수 사다 줄게. 은우야, 그가 평소 저를 부르는 애칭이었죠. 5년을 들었는데 예전엔 그저 달콤하기만 했던 그 말이 이젠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입으로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서는 다른 여자와 어깨를 맞대고 있었던 겁니다. 출장 간다는 것조차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지금 프랑스행 비행기에 있어야 하는데 남의 결혼식장에서 특별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최유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최유나,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지훈의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었죠. 지난달에는 그 애를 집에 데려온 적도 있었어요.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 직장 생활이 서툴다며 얼굴도 익히고 앞으로 잘 챙겨주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저는 정말 눈뜬 장님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 담긴 그 더러운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최유나는 하얀 레이스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뺨에는 핑크빛 볼터치를 한 채 수시로 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손으로는 그의 소매 끝을 몰래 붙잡고 있었죠. 박지훈은요?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귓속말을 하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그의 소매 끝을 몰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으로 하객들과 건배를 하면서도 다른 한 손은 시종일관 최유나의 허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지훈 오빠랑 유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옆 테이블의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번에 둘이 같이 다이아 반지 보러 가는 것도 봤는데 다음엔 두 사람 결혼식에서 보겠네. 그러게 말이야. 지훈 오빠가 유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유나 자취방 보증금도 오빠가 내줬다던데. 그 말들은 비수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축의금 봉투를 꽉 쥐었고 손톱이 봉투를 뚫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달려가 두 사람 얼굴에 와인잔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 돼. 소희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울 순 없어. 내 체면이 깎이는 건 물론이고 소희의 좋은 날을 망치게 될 거야.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그럴 순 없지. 저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도 누구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이힐이 카펫에 밝힐 때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것처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날 때 소희가 하객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은우야, 오자마자 어딜 가? 어디 안 좋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의금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초만 더 있다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분해서. 그리고 그런 박지훈 같은 남자와 결혼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제야 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지훈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아침 그가 보낸 것이었죠. 은우야, 나 공항 도착했어. CCB 게이트야. 다녀올게.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죠. 이 뻔뻔한 거짓말을 보며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을 길게 눌러 차단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전화번호까지 함께요. 지금은 그의 변명을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손에 쥐어야 할 것들을 단단히 쥐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축의금 봉투를 꽉 쥐었던 탓에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백미러 속에서는 더 팰리스 호텔의 분홍색 풍선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박지훈과 최윤아의 모습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밝혔지만 저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박지훈이 아침에 보낸 은우야, 나 공항 도착했어라는 카톡 메시지가 대화창 상단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화면을 쓸어 그의 전화번호까지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끊어낼 거라면 깨끗하게 끊어내야죠. 다시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주소록을 열어 김 변호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친구가 이혼할 때 추천해준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가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을 기가 막히게 처리한다고 상대방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까지 찾아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저장해둔 번호였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전화를 걸자 신호가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 씨 친구 서은우라고 합니다. 전에 서연이한테서 제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다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요. 변호사님께서 즉시 저와 제 남편 박지훈의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동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2초 정도 말이 없다가 사적인 감정은 묻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네, 서은우 씨, 우선 진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동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행 계좌, 펀드,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목록이 있어야 제가 긴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머리를 빠르게 굴려 집안의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3개입니다. 모두 박지훈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있는 돈은 전부 결혼 후에 함께 모은 돈이에요. 계좌번호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 1억 원짜리 펀드가 있는데 내일이 만기예요. 이건 반드시 먼저 동결해야 합니다. 그가 미리 빼돌릴까봐 걱정돼요. 주식 계좌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데 대략 7천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2채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고 다른 하나는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등기권리증은 2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박지훈이 친구 사업 자금 빌려주는데 필요하다며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안 줬는데 혹시 모르니 그것도 신경 써주세요. 몰래 담보대출이라도 받을까 봐요.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행히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집조차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쪽에서 메모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은행과 증권사에 연락해서 오늘 안으로 유동 자산은 전부 동결시키겠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먼저 등기소에 가서 담보 설정 기록을 확인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번호와 펀드 계좌 정보를 최대한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들이 공동재산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결혼 후의 급여, 이체 내역이나 펀드 가입 기록 같은 것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급여 내역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해뒀고 펀드 계약서도 제게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박지훈은 혼인 중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그때도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보내주십시오. 동결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바로바로 알려드리죠. 김 변호사님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박지훈 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세요.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궁지에 몰리면 자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네이버 클라우드를 열어 준비해둔 급여, 이체 내역과 계좌 정보를 압축해서 김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떴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의 재정 관리도 모두 그에게 맡겼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집으로 돌아갈 수도 박지훈에게 제 위치를 들킬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고가도로에 막 올라섰을 때 김 변호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은행 계좌와 주식은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펀드는 은행과 협의하여 만기일에 즉시 동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출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은 담보 설정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재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승인될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며 저는 핸드폰을 꽉 쥔 채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박지훈, 그렇게 연기하는 게 좋았니? 뒤에서 몰래 딴짓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내일 돈이 필요할 때 네가 과연 웃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차가 고가도로를 빠져나와 멀리 서연이네 아파트 단지 불빛이 보이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박지훈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가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최윤아와 함께 마지막 하객들까지 배웅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등불이 켜지자 최윤아의 뺨에 남아있던 홍조가 더욱 붉게 물들었죠. 그녀는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손가락으로 그의 소매를 살살 문지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면 친척들이 남자친구 얘기로 계속 귀찮게 했을 거예요.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며 우쭐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의젓한 척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해. 유나 너 이제 막 졸업했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내가 돕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문득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에 은우에게 보낸 카톡에 아직까지 답장이 없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죠. 이 시간쯤이면 은우는 저녁을 차려놓고 그가 파리에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은우와의 대화창을 먼저 열었습니다. 막일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순간 빨간색 느낌표가 떴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상대방이 친구로 추가하지 않았거나 차단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차단? 박지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화창을 잘못 누른 게 아니었어요. 뭐지? 갑자기 왜 날 차단했지? 그는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하고 앱을 껐다가 다시 켜봤지만 여전히 빨간 느낌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윤아가 옆에서 힐끗 쳐다보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 박지훈은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마 은우 핸드폰이 고장 났나 봐. 걔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은우가 무언가 눈치챘을 리는 없다고 했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침에 막 파리로 떠났고 오늘 결혼식에는 가까운 친구들만 불렀으니 자신과 최윤아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은우가 갑자기 자기를 차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은우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은우는 무슨 일이든 서연에게 털어놓았으니 그녀에게서 은우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전화를 걸자 한참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씨, 나한테는 무슨 일이에요? 박지훈은 그녀의 말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혹시 은우랑 같이 있니? 은우한테 연락이 안 돼. 카톡도 차단당하고 전화도 안 받네. 어디 갔는지 알아? 서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웃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훈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은우가 어디 갔는지 물어볼 자격이나 있어요? 당신이 무슨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는 모릅니까? 은우가 그 자리에서 당신 뺨이라도 안 때린 걸 다행으로 알아요. 박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난 그냥 파리로 출장 온 것뿐인데. 서연아,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나 정말 은우랑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생겼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걱정? 은우 걱정할 시간에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지훈 씨,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해요. 걱정할 시간에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은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든 채 서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솟았죠. 서연의 말이 무슨 뜻일까? 설마 은우가 알아챈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늘 은우와 마주친 적도 없고 결혼식에서 소문이 셀 리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어? 최윤아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 서연 언니가 왜 저렇게 화를 내요? 은우 언니랑 싸웠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 안 싸웠어. 아마 서연이가 뭘 오해했나 봐. 나중에 설명하면 괜찮을 거야. 그는 지금 최윤아와 신랑이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온통 은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은우는 절대 이유 없이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뒤져 은우의 회사 동료 번호를 찾아보려 했지만 부서장 몇 명의 번호밖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은우는 그에게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지금으로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이를 악물고 일단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윤아야, 내가 먼저 너 데려다 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은우가 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최윤아는 조금 서운한 눈치였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요. 박지훈은 최윤아를 그녀의 자취방에 내려주고 곧장 강남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은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전화를 걸수록 불안해졌고 운전대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분 후 박지훈은 강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1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칠흑같이 어두웠고 평소 나던 익숙한 저녁 밥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 쿠션은 그대로였고 탁자 위에는 은우가 어제 보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신발장에는 은우가 자주 신던 베이지색 하이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은우가 자주 입던 옷 몇 벌과 여행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도 절반 넘게 비어 있었고 그녀가 잘 쓰지 않던
샘플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들의 혼인신고서와 그가 아침에 은우에게 줬던 가족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우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왜 짐을 싸서 나간 걸까? 서연이 말한 파렴치한 짓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윤아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지훈 오빠, 집에 도착했어요? 은우 언니 찾았어요? 박지훈은 메시지를 보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이다가 한참 만에 답장했습니다. 아니, 아직. 친구 집에 갔나 봐. 내일 찾아봐야지. 너 먼저 자. 걱정 말고. 그는 최윤아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녀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일이 정말로 커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박지우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문득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은우가 자신을 보던 눈빛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은우는 혹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녀가 오늘 집에 없는 것은 혹시 결혼식장에 갔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 박지훈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지만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은우가 먼저 연락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내를 찾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요. 박지우는 어제 입었던 정장 재킷을 걸친 채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다 깼습니다. 온 집안에 밴 담배 냄새에 목이 칼칼했죠. 탁자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반쯤 쌓여 있었고 핸드폰 액정은 최윤아가 보낸 메시지로 반짝였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에 온 것이었죠. 지훈 오빠,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목걸이 매장에 사람 별로 없대요. 우리 빨리 가서 골라요.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은우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서연이의 말은 무슨 뜻일까? 하지만 최윤아가 목걸이를 사달라며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복잡한 생각들을 애써 눌렀습니다. 어차피 은우는 늘 그랬듯 화가 풀리면 돌아올 테니 일단 최윤아부터 달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또 토라지면 귀찮아지니까요. 박지우는 일어나 씻고 거울에 비친 구겨진 셔츠를 보며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헝클어진 머리를 고정했습니다. 거울 속 그럭저럭 말끔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나 박지훈이 이 정도로 무너질 리 없지. 은우가 돌아오면 적당히 둘러대고 그녀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나 하나 사주면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지갑 속 우리은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달에 받은 보너스 2,5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원래는 최윤아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려고 했는데 일단 400만 원만 인출해서 목걸이를 사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우리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목걸이를 사준 뒤 최윤아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일식집에 데려가서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집 사달라는 잔소리를
좀 덜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은행은 문을 연 지 30분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문을 열고 곧장 창구로 다가가 은행 카드를 유리창 너머로 내밀며 마치 물 한 병 사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400만 원 인출해 주시고요. 이 카드 잔액 조회도 좀 해주세요. 은행원은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카드를 받아 기계에 긁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던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두어 번 더 확인하더니 박지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 잔액은 10원인데요. 네? 박지훈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은행원 뒤에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되물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라고요? 10원입니다. 혹시 잘못 확인한 건 아닌지. 말도 안 돼. 이 카드에 지난달에 보너스 2,500만 원을 넣어뒀는데 어떻게 10원밖에 안 남아요? 은행원은 모니터를 그의 쪽으로 돌려주며 화면 위에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손님, 보시는 것처럼 잔액이 정확히 10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큰 금액을 이체하셨거나 결제하신 걸 잊으신 건 아닐까요? 큰 금액을 썼다고요? 나 최근 보름 동안 돈 쓴 적도 거의 없는데. 박지훈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고성의 옆에서 줄 서 있던 아주머니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당신들 은행 시스템 문제야. 다른 기계로 다시 확인해봐요. 내 돈 없어졌으면 당신들 은행에서 책임져야 할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은행원은 그와 다투지 않고 참을성 있게 다른 기계로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그녀는 다시 기계를 그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손님, 정말로 10원입니다. 혹시 가족분, 예를 들면 사모님께서 카드를 사용하신 건 아닐까요? 가족? 박지훈의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은우였죠. 하지만 이 카드는 몰래 만든 것이었고 비밀번호도 자신의 생일로 해뒀는데 은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돈을 전부 인출해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지갑에서 다른 신한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에는 은우와 함께 모은 공동 예금 4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사라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카드를 창구에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 카드 확인해봐요. 이건 아내랑 같이 쓰는 공동 계좌인데 4천만 원 넘게 들어있다고요. 은행원은 카드를 받아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이 카드 잔액도 10원입니다. 불가능해. 절대 그럴 리 없어. 박지훈은 은행 카드를 확 낚아채듯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는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KB 국민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그가 몰래 빼돌린 비자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보루였죠. 이것도, 이 카드도 확인해봐요. 이것마저 10원밖에 안 남았으면 당신들하고 끝까지 갈 줄 알아요.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거 보나 마나 아내한테 돈 다 털린 거네. 바람 피우다 걸렸나 보지. 그러니까 저러지. 그 말들이 박지훈의 귀에 밝혔지만 그는 창피함도 잊은 채 은행원의 손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카드의 잔액 역시 10원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세 개의 카드를 합쳐 7,500만 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30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는 은행 카드를 쥔 채 손마디가 푸르스름해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문득 어제 서연이 말했던 파렴치한 집과 은우가 짐을 싸서 사라진 것이 떠올랐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은우가 한 짓일까? 그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잠금 해제조차 여러 번 시도해야 했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자마자 그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은행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카드 3개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10원짜리 3개만 남았다고요. 당신들 시스템 오류 맞죠? 당장 확인 안 하면 민원 넣을 겁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2초간 침묵하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 명의의 은행카드 3개 및 연계된 펀드 계좌는 어제 오후 3시 5분부로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동결 사유는 부부 공동재산 보전 신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분께 문의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동결, 부부 공동재산 보전. 박지훈의 손에서 핸드폰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액정에는 긴 금이 갔습니다. 마치 지금 그의 머릿속처럼 산산조각이 났죠. 그는 몸을 숙여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이 닿자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은우였어. 은우가 재산 동결 신청을 한 거야. 그녀는 나를 차단하고 짐을 싸서 나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꽁꽁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바늘처럼 그의 몸에 밝혔습니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줍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창고 가장자리를 겨우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창고 가장자리를 겨우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10원짜리 3장만 남은 은행 카드를 보며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은우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저 돈의 절반은 내 돈인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동결시킬 수 있지?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핸드폰 액정은 깨져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 은행 카드는 텅 비어 단돈 100원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은우는 찾을 수 없고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쓸모없어진 카드 3장을 든 채 은행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이상한 눈초리뿐이었습니다. 30 넘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비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텅 빈 카드 3장을 쥔 채 은행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발걸음을 뗄 힘조차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바늘처럼 그의 등에 꽂혔고 바람 피우다 아내한테 돈 다 뺏겼나 보네. 멀쩡하게 생겨서는 하는 짓은 영 아니구먼 같은 수군거림이 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깨진 핸드폰을 주워 화면의 먼지를 대충 닦아냈습니다. 주소록을 뒤지던 그의 손가락이 김 변호사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은우가 전에 친구 서연이 이혼할 때 도움받았던 변호사가 김 변호사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은우는 분명 그를 통해 자산을 동결시켰을 겁니다. 박지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지훈입니다. 서은우 남편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다급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서은우한테 내 재산 동결 풀라고 전해주세요. 그 돈은 우리 공동 재산인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동결시킬 수 있습니까? 빨리 연락해서 장난 그만하라고 하세요. 김 변호사는 2초간 침묵하더니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자산 동결은 서은우 씨의 합법적인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위임받은 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은우 씨와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당사자의 결정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나를 차단했다고요. 박지훈은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보안요원까지 쳐다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은우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테니 제발 자산 동결만 풀어달라고 전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는 다시 잠시 조용해졌다가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은우 씨께서 만나주실지는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지훈은 은행 앞 계단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마치 집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착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 박지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30분쯤 지났을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은우가 오후 2시에 카페온에서 만나주기로 했다고요. 박지훈은 벌떡 일어나 바지에 먼지를 털고 구겨진 셔츠를 정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온 주머니를 뒤져 나온 돈은 3,500원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카페까지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의 바람은 이미 꽤 찼지만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뛰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그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은우를 만나면 먼저 사과하자. 최윤아와는 그저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면 은우도 마음이 풀려 자산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각이 시 카페 문이 열리며 서은우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지훈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박지훈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은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머쓱해졌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우야, 왔구나. 앉아. 뭐 마실래? 내가 사올게. 됐어요. 뭐 마실 생각 없으니까. 서은우는 그의 말을 자르고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박지훈은 그녀의 냉담한 태도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고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서은우,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내 재산을 동결시킨 거야? 그 돈은 우리가 같이 모은 건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어? 나 지금 거래처 대금도 못 치르고 있단 말이야. 네가 이러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몰라? 그는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우는 화내지 않고 태블릿의 잠금을 풀어 박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부터 보고 당신 인생 망가진 얘기 계속하시죠.
박지훈이 고개를 숙여보니 태블릿 화면에는 그와 최유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유나야, 서은우랑 이혼만 하면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 사줄게. 은우한테는 파리 출장 간다고 했어. 사실 너 결혼 준비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그 여자 가족 카드는 이미 정지시켰어. 내 돈 한 푼도 못 쓰게. 한 줄 한 줄이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허둥지둥 태블릿을 덮으려 했지만 서은우가 그의 손을 눌렀습니다. 왜 벌써 덮어요? 더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서은우가 화면을 넘기자 그 뒤로는 그와 최유나의 다정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어제 입었던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최유나를 껴안고 결혼식장 뒤에서 하트를 그리고 있는 사진까지. 배경에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풍선도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어제 최유나 결혼식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서은우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마치 얼음 송곳처럼 박지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지훈 씨, 파리 출장 갔다면서요? 어떻게 최유나 결혼식에 나타나서 저렇게 껴안고 하트까지 그릴 수 있죠? 저한테 설명 좀 해보시죠. 박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우가 결혼식에 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증거까지 찍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는 입을 뗐지만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은우야. 나 유나랑은 그냥 친구야. 저 사진들은 오해야. 카톡 내용은 걔가 시켜서 보낸 거고. 오해. 서은우는 차갑게 웃으며 태블릿을 다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몰래 만든 우리은행 카드의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몰래 만든 이 카드랑 그 안에 있던 보너스 2,500만 원도 오해예요? 최유나한테 곧 목걸이 사주러 가겠다고 한 것도 오해냐고요. 박지훈의 얼굴이 삶은 새우처럼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설정했는데 은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득 지난달 그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은우가 옆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녀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서은우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예금을 당신 어머니 명의로 이체하고 최유나한테는 앞으로 그 돈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요? 이 모든 걸 내가 똑똑히 다 확인했어요. 박지훈, 당신은 혼인 중에 바람을 피우고 재산까지 전부 가로채려 했어. 어떻게 그렇게 역겨울 수가 있죠? 주변 손님들은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박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쓰레기네. 완전. 바람 피우고 돈까지 빼돌리려 하다니. 저 여자분이 잘했네. 저런 놈은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돼. 박지훈은 고개를 점점 더 숙였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변명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유나랑은 이미 다 끝냈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제발 자산 동결 풀어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잘 지내자.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다시는 속이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서은우는 그를 보며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최유나랑 결혼식장에서 껴안고 있을 때 우리 집 생각은 했어요? 그녀와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 집 생각은 했냐고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랑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박지훈, 당신 너무 늦었어. 서은우는 말을 마치고
태블릿과 가방을 챙겨 일어나 카페 밖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막 도착한 김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를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서은우 씨께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더는 그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이혼 소송에서 당신에게 더욱 불리해질 뿐입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문 밖으로 사라지는 서은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박지훈은 카페에서 나와 가을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손에는 액정이 깨진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서은우의 차가운 눈빛과 태블릿에 떠있던 날카로운 대화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박지훈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최유나의 목걸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최유나가 또 소란을 피우면 더 귀찮아질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지훈 오빠, 어디에요? 전화기 너머로 최유나의 애교 섞이면서도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백화점 앞에서 거의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얼리 매장 직원이 오늘 신상은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하던데 오빠가 늦으면 다른 사람이 사갈지도 몰라요. 박지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고 황급히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터졌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기획안을 수정해달라고 해서 꼼짝을 못하겠네. 목걸이 사는 건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는 길가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몸을 피하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누가 들을까봐 조심했습니다. 급한 일? 무슨 급한 일이 나랑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최유나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죠. 어제는 오늘 꼭 같이 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급한 일, 불만이 가득했죠. 급한 일 꼭 같이 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급한 일, 어떻게 말을 바꿔요? 혹시 그냥 사주기 싫은 거 아니에요? 박지훈은 핸드폰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사주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내 말 좀 들어줘. 이 일만 끝나면 내가 목걸이 2개 사줄게. 응? 그는 일단 큰 소리를 쳐서 최유나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동결되어 밥 먹을 돈도 거의 없는데 무슨 수로 목걸이를 사준단 말입니까? 2개? 누가 그런 거 바란대요? 최유나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고 싶단 말이에요. 지훈 오빠, 혹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큰 집도 사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목걸이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요? 박지훈은 그녀의 울음소리에 머리가 아팠지만 그녀가 전화로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워 결국 타협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백화점 앞에서 기다려. 알았지? 전화를 끊고 박지훈은 손에 쥔 3,500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택시 탈 돈도 없어서 백화점까지
뛸 수밖에 없었죠. 시벌의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었습니다.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몹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윤아는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지훈 오빠, 왜 이제 와요?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려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물었지만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목걸이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안 싸웠어. 그냥 뛰어왔어. 네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그는 돈이 없어 택시를 못 탔다는 말도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말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최윤아는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요. 아까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다이아 밝힌 목걸이 아직 있대요. 엄청 예뻐서 하면 완전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녀는 신나서 말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지훈은 그녀에게 끌려가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주얼리 매장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 말씀하신 목걸이 아직 있습니다. 꺼내서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최윤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보여주세요. 직원은 진열장에서 목걸이를 꺼내 최윤아의 손에 건넸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은색 목걸이는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최윤아는 즉시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 예뻐요? 박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쁘네. 너한테 잘 어울린다. 직원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자친구분께서 이 목걸이를 하시니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할인해서 350만 원인데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350만 원. 박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죠. 그는 지금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지불한단 말입니까? 최윤아는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 나 이걸로 살래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박지훈은 주머니 속 텅 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마에 다시 땀이 맺혔습니다. 윤아야, 이 목걸이는 그냥 다음에 사면 안 될까? 좀 비싼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것도 좀 더 보자. 최윤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비싸다고요? 박지훈 씨, 장난해요? 지난달에 보너스 2,500만 원이나 받았다면서 350만 원짜리 목걸이가 비싸다고요? 그냥 사주기 싫은 거잖아요. 주변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그는 황급히 최윤아를 끌고 백화점 구석으로 갔습니다. 윤아야, 여기서 이러지 마. 할 말이 있어. 구석에 이르자 최윤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왜 목걸이 안 사주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박지훈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없어. 내 은행 카드가 전부 동결됐어. 모든 재산이 묶여서 한 푼도 못 꺼내. 뭐라고요? 최윤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결됐다고요? 왜요? 설마 은우 언니가 한 짓이에요? 왜 언니가 오빠 재산을 동결시켜요? 그 여자가 우리 사이를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박지훈은 황급히 책임을 서은우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디서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화가 나서 내 재산을 다 묶어버렸어. 나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최윤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 우리가 사귀는 게 무슨 오해예요? 그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오빠 재산을 동결시켜요?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해요? 전에는 강남에 큰 아파트 사주겠다면서요. 이제는 목걸이 하나도 못 사주잖아요. 나 속인 거죠? 박지우는 그녀의 추궁에 말문이 막혔고 그저 조금만 기다려줘. 서은우랑 얘기해서 재산 동결 풀리면 우리 바로 결혼하고 집도 사자. 응?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얼마나 더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나 벌써 반년이나 기다렸어요. 오빠는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고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박지훈 씨,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서은우랑 이혼하고 재산을 찾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끝내요. 끝내. 그래, 끝내자. 박지훈도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최윤아가 이렇게 몰아붙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 지금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어. 그런데 넌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너 대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거야? 최윤아는 그의 고함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박지훈 씨,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돈 때문에 오빠랑 사귄 것 같아요? 오빠가 돈 없었으면 나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내뱉고 최윤아는 돌아서서 달려갔습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뒤쫓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꼴로 쫓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백화점 구석에 서서 사라지는 최윤아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최윤아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돈을 밝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서은우는 이혼을 원하고 최윤아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외톨이가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백화점 구석에서 30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열린 유리문으로 들어오는 가을바람에 등이 시렸죠. 그는 주머니 속 텅 빈 카드와 최윤아에게 차단당했다는 카톡 알림을 번갈아 보며 이제 갈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는 문득 강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맞춤, 정장과 시계들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것들이라도 팔면 당분간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이를 악물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는 후배에게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의 오토바이를 빌려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덜컹거렸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해 오토바이를 세운 그는 서둘러 동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동 입구에 다다랐을 때 벽에 붙어 있는 하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압류라고 쓰인 네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고 아래에는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공고문의 글씨를 더듬어 읽었습니다. 신청인 서은우와 피신청인 박지훈의 부부 공동 재산 보전 사건에 관하여 강남구 강남 아파트 1801호 부동산을 압류함. 압류 기간 중 매매, 담보 제공, 임대,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압류.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은우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집은 내 지분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압류를 신청해?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공고문을 뜯어내려 했지만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법원에서 붙인 압류 공고문이라 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에요. 박지우는 눈이 충혈된 채 경비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경비원은 황급히 그를 붙잡고 주머니에서 복사본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법원에서 저희에게 보낸 집행협조 요청서입니다. 압류기간 중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공고문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박지훈이 복사본을 낚아채듯 받아보니 내용은 공고문과 똑같았고 법원의 연락처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물건들은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안에 제 정장이랑 시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잠깐 들어가서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될까요? 몇 분이면 돼요. 가지고 바로 나갈게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봐드리고 싶어도 법원의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급한 용무시라면 압류 신청하신 분께 연락해서 법원에 요청하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은우에게 연락하라고? 그녀는 이미 나를 차단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신청을 해주겠는가? 그는 문득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서은우와 함께 노후를 위해 사둔 집이었죠. 평소에 거의 가지 않았으니 아직 압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에 그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복사본을 바닥에 내던지고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양평까지는 오토바이로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박지훈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구멍으로 들어와 기침이 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 있는 집은 서은우가 분명 잊어버렸을 거야. 설령 잊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압류할 리 없어. 안에 있는 물건만이라도 건지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양평 전원주택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택의 철문에는 강남 아파트와 똑같은 압류 공고문이 붙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은색 봉인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비틀거리며 달려가 철문을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문 열어. 내가 주인이라고 들어가게 해달란 말이야. 소란을 듣고 경비실에서 나온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흔들지 마세요. 이 집은 법원에서 압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박지훈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압류되고 여기 주택까지 압류되다니. 서은우는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날 죽일 셈인가?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화풀이를 저희에게 하시면 안 되죠. 사모님께 연락하시거나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되자 김 변호사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씨,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님. 서은우가 당신 시켜서 이 주택까지 압류 신청한 거 맞죠? 박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 공동 재산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압류를 해요. 당장 풀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박지훈 씨, 강남 아파트와 양평 전원주택의 압류 신청은 서은우 씨의 위임을 받아 제가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8 142조에 따르면 혼인관계 존속 중에 일방이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처분, 훼손하거나 부부 공동 채무를 위조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일방은 법원에 공동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고 그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고 예금을 이전하려 시도했습니다. 서은우 씨의 신청은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나는 예금을 이전하지 않았어. 박지훈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몰래 개설한 우리은행 카드와 당신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1,000만 원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압류 기간 중에 봉인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진입하려 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벌금, 무겁게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김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지훈은 철문에 기댄 채 굳게 닫힌 주택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예전에 서은우와 함께 이 집을 꾸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은우는 마당에 장미를 가득 심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고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은 그를 조롱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서은우는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두 집 모두 압류 절차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서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잘 처리되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집행협조 요청서를 보냈으니 박지훈 씨는 출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두 부동산 모두 담보 설정 기록이 없어서 추후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잘 됐네요. 서은우는 책상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알려줘야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게 그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릴 거예요. 서은우 씨,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그가 소란만 피우지 않는다면 이혼과 재산 분할은 순조롭게 끝날 겁니다. 다만 지금 그가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알고 있어요. 서은우는 창밖을 보며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감히 찾아온다면 법으로 나를 지킬 겁니다. 저는 이제 하루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은우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박지훈이 남긴 상처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지훈은 여전히 양평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서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지금의 이 모든 비참함은 모두 그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호는 양평 주택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밤늦게까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는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집에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늘 잘난 척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가 신세를 질 면목이 없었죠. 결국 그는 24시간 PC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장은 먼지로 뒤덮여 걸레짝처럼 구겨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PC방을 나왔습니다. 후배에게 빌린 20만 원 중 PC방 비용 5만 원을 내고 나니 주머니에는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의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의 자신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박지우는 언제나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지다가 결국 서은우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차단당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가 기댈 곳은 서은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은우의 회사가 유성타워에 있다는 것과 그녀가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회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은우가 마음이 약해져 단 몇십만 원이라도 동결을 풀어주면 당장 밥이라도 먹고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우는 오토바이를 후배에게 돌려주고 남은 15만 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유성타워로 걸어갔습니다. 4km가 넘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어 도착하니 시간은 8시 45분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죠. 그는 건물 앞 화단 뒤에 몸을 숨기고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8시 58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서은우가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옅은 회색의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옅은 화장을 한 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박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를 향해 달려가 두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우야, 잠깐만. 서은우는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박지훈의 모습을 본 그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훈 씨, 어떻게 여기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주변의 직장인들이 이쪽을 쳐다보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박지훈은 창피함도 잊은 채 한 걸음 다가가 서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머쓱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서은우는 차갑게 웃으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용서하라는 거죠? 프랑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채유나 결혼 준비 도와준 거요? 아니면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그녀에게 목걸이랑 집 사주려고 한 거요? 그것도 아니면 나를 바보 취급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속인 거요? 박지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랑은 이미 끝났어, 정말이야.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응, 예전처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서은우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집으로요? 강남 아파트는 압류됐고 양평주택도 압류됐는데 나더러 당신이랑 PC방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 밑으로 가자는 거예요? 박지훈 씨, 당신이 최윤아랑 껴안고 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완전 쓰레기네. 바람 피우고 용서를 구하다니. 서 팀장님 너무 불쌍하다. 저런 남자한테는 한 푼도 주면 안 돼. 박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혀 아팠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 고인 눈으로 서은우를 쳐다봤습니다. 은우야,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며칠 동안 잘 곳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갈아입을 옷도 없어.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여겨서 당장 살아갈 돈만이라도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서은우는 무릎 꿇은 박지훈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오직 조롱심만 잃었습니다. 그의 당당했던 모습, 박지훈 씨, 여기서 누구 보라고 무릎을 꿇는 거죠? 서은우의 목소리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바람 피울 때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재산을 빼돌릴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냐고요.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불쌍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불쌍해요. 정말 불쌍했다면 내 뒤에서 최윤아와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겠죠.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그녀에게 주지 않았을 거고 내가 결혼식장에서 당신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5년 동안 당신을 가족처럼 믿고 당신에게 속아온 나예요. 박지훈은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그때 유성타워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서은우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서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 내쫓을까요? 서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 주세요.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다시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보안요원들은 박지훈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박지훈은 발버둥 치며 서은우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에게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서은우의 뒷모습을 보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은우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서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 건물 입구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안요원들은 박지훈을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경고했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보안요원들은 돌아갔습니다. 최윤아는 박지훈과 싸운 후 이틀 동안 집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죠. 박지훈이
재산 동결을 핑계로 목걸이를 사주기 싫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더 팰리스 호텔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신이 들러리를 섰던 바로 그곳이었죠. 로비를 지나가다 그녀는 두 명의 호텔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호텔에서 결혼식 올렸던 신부 친구 최윤아 씨 기억나? 그 사람 남자친구라던 재벌 2세 박지훈. 아직 결혼식 계약금 잔금도 안 냈대. 진짜? 박지훈 그 사람 입은 정장 되게 비싸 보이던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내? 그러게 말이야. 방금 재무팀에서 들었는데 박지훈 은행 카드가 전부 동결됐대. 살던 집도 법원에서 압류했다던데? 완전 빈털터리래. 최윤아 그 사람 제대로 사기당한 거지. 빈털터리, 은행 카드 동결, 집 압류. 그 말들은 천둥처럼 최윤아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동료가 놀라 그녀를 부축했지만 최윤아는 동료를 뿌리치고 미친 듯이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직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박지훈 은행 카드가 동결되고 집도 압류됐다고요? 진짜예요.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는 그냥 동료랑 한 얘기라 자세한 건 잘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재무팀에서는 안다면서요. 가서 물어봐요. 당장. 최윤아는 소리를 질렀고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그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윤아의 머릿속은 박지훈은 빈털터리다. 나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이 돈이 많아서 명품과 좋은 집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와 사귀었던 겁니다. 이제 박지훈이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그녀의 꿈도 산산조각 난 셈이었죠. 그녀는 동료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꺼내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싸웠을 때 차단했던 것을 황급히 풀고 3번이나 전화를 건 끝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지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훈 씨,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은행 카드 동결되고 집도 압류된 거 맞죠? 당신 원래부터 돈 없었죠? 최윤아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박지훈은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아야, 누구한테 들었어? 다 헛소문이야. 믿지 마. 헛소문? 더 팰리스 호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 결혼식 계약금 잔금도 못 냈다면서 아직도 거짓말할 거예요? 최윤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박지훈, 당신 나 속였어. 당신은 재벌 2세가 아니라 그냥 빈털터리였어. 나랑 사귄 건 그냥 공짜로 나랑 놀아나려고 그랬던 거지. 박지훈도 짜증이 나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나 돈 없어. 은행카드 동결됐고 집도 압류됐어. 그래서 뭐? 너도 처음부터 내 돈 보고나 만난 거 아니었어? 이제 내가 돈 없으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 봐. 너도 별 수 없는 속물이야. 내가 당신 돈 보고 만난 게 뭐 어때서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큰 집 사주고 성대한 결혼식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와서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최윤아는 울부짖었습니다. 박지훈, 당신은 사기꾼이야. 4시간 보상해내. 지난 반년 동안에 내 청춘 위자료로 내놓으라고. 박지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자료.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너한테 위자료를 줘. 보상받고 싶으면 서은우한테 가서 받아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최윤아는 핸드폰을 쥔 채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꿨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장소였던 더 팰리스 호텔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조롱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호텔 로비 중앙으로 달려가 옆 테이블의 물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지훈, 나와 내 돈, 내 감정 다 뺏어놓고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제대로 해명 안 하면 당신이 바람 피우고 사기 결혼하려던 거 다 폭로해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로비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말렸지만 최윤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지훈은 혼인 중에 바람을 피웠고 돈 많은 척하며 저를 속였어요. 결혼식 계약금 잔금도 못 내는 사기꾼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저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그때 박지훈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호텔 직원에게서 최윤아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이 커질까봐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로비 중앙에서 소리 지르는 최윤아와 그녀를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최윤아, 그만해. 나랑 같이 가자. 박지훈이 그녀를 끌고 가려 했지만 최윤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지훈, 아직도 얼굴을 들고 다니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오늘 당장 보상해.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내놓든가 아니면 서은우랑 이혼하고 그 여자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난리쳐서 당신 영원히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줄 거야. 2천만 원, 재산 절반? 박지훈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나 지금 주머니에 10,000원도 없는데 무슨 수로 너한테 2천만 원을 줘? 서은우는 이미 나랑 끝났는데 그 여자 재산이 어떻게 내 것이 돼? 최윤아, 꿈깨. 몰라. 최윤아는 그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돈 내놔. 안 그러면 당신 회사, 당신 부모님 집에 다 찾아가서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 다 말할 거야. 박지훈도 맞다가 화가 나서 그녀를 세게 밀쳤습니다. 그래, 해봐.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나 이미 다 잃었는데 더 이상 잃을 체면이 어디 있어. 할 테면 해보라고. 최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험악하게 변한 박지훈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보며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정뿐만 아니라 남들의 웃음거리까지 되었다는 것을. 호텔 지배인은 직원들을 시켜 최윤아를 부축하게 하고 박지훈을 설득했습니다. 박지훈 씨, 어서 이분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더 소란 피우면 양쪽 다 좋을 게 없습니다. 박지훈은 바닥에 앉아 우는 최윤아를 보며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안 갈 거야? 그럼 나 그냥 간다. 최윤아는 한참을 울다가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일어나 박지훈을 따라 호텔을 나섰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최윤아는 박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박지훈, 우리 이걸로 끝 아니야.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다시꼬사 박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최윤아의 뒷모습과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피우다 걸리고 재산은 동결되고 집은 압류당하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데커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 피우다 걸리고 재산은 동결되고 박지훈은 더 팰리스 호텔에서 나와 유령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씻고 그의 다리를 스쳤지만 그는 피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아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고 몸 하나 누일 곳조차 없었죠.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체면을 버리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의 부모님은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좁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서은우와 함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목을 움츠린 채 아파트 아래에 서서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꼴이야? 옷은 왜 이렇게 더럽고 머리는 또 왜 그래? 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그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너 프랑스 출장 갔다던 놈이 왜 벌써 돌아와서 그 모양이냐? 아빠, 엄마. 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재산이 동결되고 집이 압류되고 최윤아가 소란을 피운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바람 피운 사실은 쏙 빼고 서은우와 약간의 오해가 생겼는데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뼉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서은우 그 애가 감히 그런 짓을 해? 우리를 뭘로 보고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건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동결을 시켜? 집도 너희 둘이 같이 산 건데 어떻게 압류를 신청해? 아버지도 리모컨을 내려놓고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나마나 서은우, 그 애가 밖에 다른 놈이 생긴 거야. 그래서 널 일부러 쫓아내려는 거지. 지훈아, 걱정 마라. 내일 우리가 너랑 같이 가서 그 애한테 재산 동결 풀고 집도 돌려놓으라고 할 거다. 만약 안 그러면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를 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마. 박지훈은 그 말에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마, 역시 두 분밖에 없어요. 서은우가 지금 제 말은 듣지도 않으니 두 분이 가시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의 부모님은 일부러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박지훈과 함께 유성타워로 향했습니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앞장서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당곡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예약은 무슨 예약? 우리 며느리 서은우 찾아왔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은우, 너 당장 나와.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내 아들 돈이랑 집 다 뺏어놓고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출근하던 직원들이 모두 그들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둘러 서은우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서은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은우, 너 드디어 나왔구나. 어머니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은우는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어머님, 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손대지 마시고요. 서은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박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은우,
네가 지훈이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할 말이 있어? 그냥 좀 다툰 것 가지고 어떻게 애 은행 카드를 다 동결시키고 집까지 압류를 해. 너 지금 애더러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냐? 서은우는 부모님 뒤에 숨어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박지훈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툼이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어떤 일로 다퉜는지 아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저장해둔 대화 내용과 사진을 띄워 두 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보세요. 아드님은 프랑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최윤아라는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몰래 은행 카드를 만들어 우리 공동 예금으로 그 여자에게 목걸이를 사주고 월세를 내줬어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면 집도 그 여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이게 다 아드님이 한 짓인데 아직도 제가 아드님을 괴롭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면 어머니는 태블릿의 대화 내용을 보며 얼굴이 점점 하얘졌지만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네가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지. 우리 지훈이 모함하려고. 가짜인지 아닌지는 박지훈 씨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서은우는 태블릿을 박지훈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지훈 씨, 이 대화 내용 당신이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사진 당신이 최윤아랑 찍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그는 고개를 더욱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박지훈을 가리켰습니다. 너 이 녀석, 어떻게 이런 짓을. 네가 어떻게 서은우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박지훈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서은우가 내 돈이랑 집을 다 뺏어가서 나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겼다고. 밥 못 먹는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죠. 서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인 중에 바람을 피우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저는 재산 보전 신청뿐만 아니라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당신 몫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빈털터리로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제가 체면을 차려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의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드님을 아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치에 맞게 행동하셔야죠. 이 일은 명백히 박지훈 씨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재산 동결을 풀지도 집 압류를 해제하지도 않을 겁니다.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에 맡길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창피를 당하는 건 박지훈 씨와 두 분이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 팀장님 말이 맞네. 남편이 먼저 바람 피운 거잖아. 저 부모님도 너무하시네. 자기 아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박지훈의 부모님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지훈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문 앞에서 어머니는 서은우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은우, 너 두고 봐. 우리랑 이걸로 끝 아니야. 서은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지훈 부모님의 소란은 그녀를 화나게 하기는커녕 두모니오 이혼에 대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혼 소장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재판을 서두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은 부모님에게 끌려 건물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길에서 그의 다리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한심한 놈, 멀쩡한 가정을 내 손으로 다 망쳐놓고 이제 만족하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박지우는 다리를 붙잡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지우는 아버지에게 맞은 뒤 부모님을 따라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문가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핸드폰을 꺼내 최윤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이미 차단당한 후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빌려 모르는 번호로 최윤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아야, 나 지훈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돈 받을 방법이 있는데 너한테 절반 줄게. 그는 최윤아가 돈을 탐내는 것을 알기에 돈을 미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최윤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얘기? 좋아. 장소 정해. 단, 장난치면 가만 안 둬. 박지훈은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내 공원 정자에서 보자. 오후 2시 반. 박지훈은 어머니에게 받은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시 정각, 최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신상 가방을 든 채 박지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꼴이 왜 이래요? 돈 받을 방법이 있다면서요. 돈은 어디 있어요? 박지훈은 그녀를 앉히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윤아야, 서은우가 나랑 이혼하려고 하잖아. 네가 법정에서 서은우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해주면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너한테 3천만 원 줄게. 어때? 최윤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서은우 손에는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가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3천만 원? 당신이 전에 사주기로 했던 목걸이도 그거보다 비쌌어요. 박지훈, 위자료 2천만 원 못 내놓으면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2천만 원.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수로 2천만 원을 줘? 박지훈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아야, 제발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재산만 받으면 너한테 더 많이 줄게. 이해? 그럼 내 처지는 누가 이해해주는데요? 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랑 반년 동안 사귀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사기만 당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라고요? 어림도 없지. 오늘 돈 못 내놓으면 당신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 일자리까지 잃게 만들어줄 거야. 박지훈은 회사에 찾아온다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겨우 새 직장을 구했는데 동료들이 그가 바람 피우고 돈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 해고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최윤아를 붙잡았습니다. 윤아야, 회사에는 가지 마. 내가 차용증 써줄게. 응, 내가 너한테 2천만 원 빚진 걸로 하고 돈 생기면 바로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최윤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용증이라도 받아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써요. 1년 안에 갚는다고 명시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바로 법원에 고소할 거니까. 박지훈은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돌 탁자 위에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차용증을 건네주려던 그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윤아야, 그 전에 나 좀 도와줘야겠어. 나랑 같이 서은우 회사에 가자. 네가 내 여동생인 척하고 이혼 문제로 얘기하러 왔다고 해. 그 여자가 마음을 풀어야 내가 돈을 받아서 너한테 갚을 수 있잖아.
최윤아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유성타워로 갔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박지훈은 최윤아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자신은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최윤아는 안내 데스크에 자신이 박지훈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고 결국 서은우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은우 언니, 저는 지훈 오빠 여동생이에요. 오빠가 잘못했다고 하니 제발 원만하게 해결해 주세요. 재산도 좀 나눠주시고요. 오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서은우는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지훈 씨 여동생이라고요?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당신 오빠가 죽든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녀는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랑 박지훈 씨가 나눈 대화 내용,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 애인이겠죠. 최윤아 씨, 당신이 그와 함께 나를 속여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에요. 최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은우가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녀가 도망치려 할 때 서은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주머니에 있는 차용증 박지훈 씨가 쓴 거죠? 그가 당신에게 2천만 원을 빚졌다고요. 그 사람 지금 직업도 재산도 없는데 고소해봤자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최윤아는 그제야 자신이 또 박지훈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사무실을 뛰쳐나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박지훈, 이 사기꾼, 나랑 끝까지 가보자고. 박지훈은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었고 최윤아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기는커녕 정만 하나 더 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서은우는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윤아가 가진 차용증이 박지훈의 개인 채무이며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서은우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곧이어 초라한 모습의 박지훈이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은우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변호사는 박지훈의 외도와 재산은닉 시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박지훈과 그의 부모는 거짓말로 반박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서은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모든 공동재산은 서은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윤아에게 빚진 2천만 원의 개인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서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주먹을 날렸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은우는 그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고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서은우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내가 이겼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잘 됐어.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서은우는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빌딩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5년은 악몽과도 같았지만 이제 그 악몽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 박지훈은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뒷모습과 빚독촉을 할 최윤아의 얼굴, 그리고 잃어버린 직장을 떠올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석 달 후 서은우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마친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통창에는 하얀 커튼이 달렸고 햇살이 회색 소파 위로 쏟아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녀가 새로 배운 유화 그림, 활짝 핀 해바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우야, 너 인테리어 감각 정말 대단하다. 친구 서연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네가 여기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네가 과거를 잊지 못할까봐 걱정했었어. 이제 보니 다 내 기우였네. 서은우는 웃으며 서연에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진작에 다 잊었어. 그 시간들이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아, 그리고 나 지난달에 부서 팀장으로 승진했어. 월급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자주 여행 다니자. 정말 너무 잘 됐다. 서연은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난 네가 잘 해낼 줄 알았어.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서연은 다르게 말이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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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서연이 말한 누구는 바로 박지훈이었습니다. 이혼 후 박지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면접에서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월 30만 원짜리 곰팡내 나는 반지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윤아는 그를 고소했고 법원은 박지훈에게 2천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돈이 없던 그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KTX나 호텔 이용까지 제한당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그를 원망했고 아버지와는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한 번은 박지훈이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부모님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지만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절뚝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백화점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 속에는 회사 팀장으로서 인터뷰하는 서은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평생 다시는 찾을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윤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일 때문에 회사에서 평판이 나빠져 결국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작은 회사의 격리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말이 되었습니다. 서은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해변의 의자에 누워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박지훈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좋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